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이번에는 도제이라는 작가가 쓴 재미난 에세이 난데없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도 작가의 정식 출판물은 이 책이 처음입니다. 현재 직장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에세이가 첫 출판물이긴 하지만 소설가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하겠습니다. 1979년 충남 서천 출생이고요. 기독교 교육 및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2015년 1월에 유령의 2층 침대라는 단편 소설로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했습니다. 유령의 2층 침대는 뉴스를 검색하면 바로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4명의 등장인물들이 아주 비좁은 주인공 원룸에서 한꺼번에 모이게 되죠. 그러다 불쑥불쑥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로 대화가 꼬이기 시작하고 감춰져 있던 무심과 오해와 질투와 절박함 같은 것들이 묻어나오면서 한바탕 소동으로 치닫게 됩니다. 제한된 공간에 연극 무대 같은 몰입감을 주기 때문에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단편이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야스미나 레자라는 극작가의 연극 아트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아트라는 연극은 국내에서도 무대에 자주 오르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이 연극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책 난데없이 도스토옙스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표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책을 고를 때 디자인의 60% 정도가 끌리고요. 첫 10페이지 정도에 40% 정도가 끌리는 편입니다. 디자인과 첫 10페이지 정도가 마음에 들면 반드시 그 책을 사게 됩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었어요. 일단 표지 디자인이 책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크레파스로 쓴 것 같은 이 책 제목은 어쩐지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일러스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물에 반쯤 담긴 작가에게 도스토옙스키가 튜브를 타고 다가옵니다. 편하게 도작가라고 부르라며 손을 내미는데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바로 제일 위에 있는 이 2줄짜리 문장입니다. 어느 날 그의 책이 나를 건지러 왔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작가뿐 아니라 일러스트와 디자인을 한 이 두 분도 정말 대단히 감각과 위트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쓱 넘겨보면 도스토옙스키 작가의 주요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캐릭터들이 주로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캐릭터들도 중간중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세이의 내용에서 따온 도제이 작가의 모습도 아주 편한 일러스트로 그려놔서 눈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제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저에겐 가까 이야기 굉장히 너무 먼 작가였습니다. 중학교 때 까라마조프 가문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직접 샀던 기억까지는 납니다. 그 책을 책장에 꽂고 나서는 한 번도 근처에 손이 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너무 어렵고 현학적인 무언가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 저에게는 상당히 겁이 났고요. 어려운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면 뭔가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대해서 자꾸 아는 척을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연예인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도제이 작가는 아마도 어릴 때부터 도스토옙스키 마니아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대빵과 대판 싸운 후에 사표를 던지고 나옵니다. 그 뒤에 다른 직장을 잡을 때까지 방황을 좀 했던 모양인데요. 그러면서 작가는 도스토옙스키의 여러 작품들을 찬찬히 다시 읽어본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독특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가 우리 주변에 혹은 자신과 너무 닮은 것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 중에 소설 속 인물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별의별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많이 나오고요. 요즘에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소설 속에 조금씩 녹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복수하는 사람, 요즘 말로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꼰대, 상사 눈치 보면서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 또 월급 받으면서도 사장한테 할 말은 다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소설 속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이 작가는 소설 속 인물들과 자신의 실제 주변 인물들, 그리고 자신이 처했던 상황들을 대입해보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더 키우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제가 일부분을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간 그 회사와 대표를 힘껏 징허했다. 퇴사했다는 소식에 놀라는 친구들에게 경영진이 어느 정도로 한심한 작자들인지 말했다. 의미 없는 징호의 릴레이를 이어간 끝에 나는 굉장히 차분해져 있었다. 가장 짧게 일한 곳이어서인지 징호도 금세 과거가 되었다. 문득 참으로 오랜만에 도스토옙스키를 읽고 싶어졌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마지막 작품이 바로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작품의 글머리에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뿐이다. 아마도 당신은 소설 속에서 스스로 찾게 될 것입니다. 작가도 이 문장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에세이 속에서 그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읽고 나면은 스스로 알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대단히 철학적인 내용이라거나 엄청나게 깊은 성찰 끝에 어떤 깨달음이거나 그런 것들을 던져주진 않아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작가 자신이 퇴직한 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데요. 주요 캐릭터들이 있고요. 작가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중에 막내 알렉세이라는 사람입니다. 형제들 중에 굉장히 천사 같은 인물인가 봐요. 모든 형제들이 다 이 알렉세이라는 동생을 좋아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그건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어떤 식으로든 해주면서 위로와 힐링을 주는 그런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도작가가 퇴사한 후에 바로 위로받은 사람은 황이라는 직장 동료였는데요. 바로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 나오는 알렉세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퇴사한 날 동거인에게 전화가 와서 나 오늘 회사 그만뒀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잘했다, 멋있다, 진즉에 내가 그러라고 했잖아. 바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뭐야, 세상에 알렉세이가 이렇게 많았어? 이렇게 에세이를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읽고 이 책을 샀고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산 날 바로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꼰대의 최후라는 글을 살펴볼까요? 여기서 작가는 도스토옙스키의 중편 악몽 같은 이야기를 거론해 주는데요. 여기 나오는 어떤 좀 고위직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윗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고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머릿속으로 복고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꼰대죠. 이 사람 역시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결혼 파티가 있는 곳을 지나가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가면 이런 사람이 와서 축하를 해주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라는 대접을 받겠지 라고 생각하고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장에 홀로 나타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피하죠. 이 사람도 결국 자기도 모르게 복고주의자, 즉 꼰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험과 세월과 그런 것들이 사람을 좀 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작가도 자신이 연륜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작가가 느낀 점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이 미성년이라는 작품에는 이 돌그룹기라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어떤 고위 공무원의 집에서 한 달 정도 일을 했는데 그 공무원이 월급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월급을 달라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어렵게 어떻게 기회를 잡아서 월급을 줄 때가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공무원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본인은 굉장히 수치심을 느껴요. 내가 왜 돈을 달라고 했을까? 내가 하필이면 없어 보이게 왜 돈을 달라고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런 부담도 갖지 마라.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 비롯된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한참 고민하다 얘기하는 경우도 많게 됩니다. 우아하게 을이 되는 법. 저는 이 에피소드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서는 스제판 찌꼬보 마을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다루는데요. 세료자라는 주인공이 마을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부잣집 삼촌네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작가가 공감하는 사람은 이 집안에서 노예로 일하는 가브릴라였습니다. 가장 신분이 낮은 계층이지만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역시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신념과 자존감이 투철한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죠. 이 포마라는 권력을 가진 인물이 가브릴라를 마음껏 모욕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브릴라가 참지 못하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록 이 집안의 노예이긴 하지만 태어나서 지금처럼 모욕을 당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살다 너 같은 놈은 처음 보겠다. 뭐 이런 말을 그냥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대놓고 하는 거죠. 작가는 이 가브릴라를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해석을 내려요. 그나마 확실한 한 가지, 가브릴라는 강제 퇴사당하거나 권고사직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귀족에게 또박또박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수갑에 채워지는 일도 없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고 유능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는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이고 제 업무는 무엇이며
자신이 어디까지 부당한 상황을 용납하고 그럴 수 없는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남달랐다. 사실 가브릴라는 이 소설에서 중요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작가는 이 가브릴라의 그 자존감과 그런 어떤 프로다운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러스트도 굉장히 재밌죠. 이 등장인물 중에서 당신이 여기서 제일 우아한 사람인 것 같다. 나는 혹여라도 가브릴라의 시선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끝까지 소설을 읽어나갔지만 아쉽게도 그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비록 자신의 고용인이라도 모욕을 준다면 참지 않는 사람들, 필요 이상의 소비 대상으로 전락해 박탈감을 안겨주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우아한 이들이 있을까? 하지만 그는 곳곳에 있을 것이다. 나의 출퇴근길에 별 생각 없이 들른 식당과 편의점에, 길거리 건물 공사장 등 어디에나 있을 것이다. 에필로그에서 공감한 부분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전 문학에는 신파와 막장이 있다.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득실득실하다. 고전 속엔 일일 드라마 뺨치는 소재가 난무한다. 치정, 재산 다툼, 출생의 비밀, 살인, 존속범죄, 정신이상, 도박 중독, 극한의 가난, 자살이 추운 계절의 동백꽃처럼 피어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를 읽는 동안 나는 고전이야말로 막장 드라마의 기원이구나 싶었다. 어디 도스토예프스키뿐일까? 그 유명한 햄릿이, 마담 보발이나 안나 까레니나가, 폭풍의 언덕이 막장이 아니면 무엇일까? 200년 전에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막장의 달인들이었구나. 또 어떤 삶의 아름답지 않은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들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랑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면서 많은 힐링을 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좋았던 점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알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제이라는 재미난 작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소설집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읽고 추천하는 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자존감을 더 높이고 또 직장 생활이나 거친 삶으로부터 상처받았던 것을 힐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